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고 이제 다음 시간 마치면 전반적인 부분에 대한 개요는 한번 보고 이제 아마 5월 둘째 주나 그때쯤이면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을 할 거예요. 지금 이제 워밍업이니까 오늘하고 다음 주까지는 조금 부담 없이 진행을 하는 거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구조 분석 그 순서를 잠깐 좀 살펴보겠습니다. 우선은 구조 분석을 할 때 맨 처음 살펴볼 게 동사예요. 동사. 이 동사를 맨 처음 살펴보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 동사를 맨 처음 탐색하는 이유는 우리가 그 중학교 때 또는 초등학교 때 배우는 동사가 동사의 주축을 이루는 대부분의 동사예요. 그러니까 고등학교 이후에 배우는 동사보다는 초등학교나 중학교 때 배우는 동사들이 훨씬 활용도가 높아요. 이제 그런 부분이 하나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동사는 지난번에도 잠깐 얘기를 했지만 새로운 단어가 많지 않아요. 동사는. 명사는 매일 생겨, 새로운 단어가 매일.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뭐 영국의 뭐 대학이라든지 또는 미국의 그 유명한 신문사라든지 이런 데는 그 해의 단어를 특히 명사죠. 그 해의 단어를 선정해서 발표도 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런데 동사는 흔하지 않아요. 다시 만들어지는 게 명사에 비하면. 명사는 매일 생기니까 새로운 단어가. 그렇기 때문에 일단 동사를 중심으로 해서 탐색하는 것이 수월하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제 주어를 볼 거예요. 이 주어는 동사 좌측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장의 맨 처음 오는 게 주어예요. 문장의 맨 처음 오는 게 주어입니다. 문장의 맨 첫 자리에는 명사만 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명사가 문장의 맨 첫 자리에 오는데 걔는 무슨 역할을 하느냐? 그 문장의 주어 역할을 한다. 그런데 우리가 이 문장의 맨 처음에 오는 게 명사고 그 명사가 주어 역할을 한다라고 하는 것을 알면서도 번번이 당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 명사가 단어 하나로만 된 게 아니라 단어 두 개 이상이 모여드는 명사 구가 있고 또 문장이 명사가 될 수 있어요. 문장이. 그것 때문에 번번이 골탕을 먹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실제 이제 이 패턴 분석이나 구조 분석을 할 줄 알면 거기에 넘어가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이 프로그램을 5형식 구조까지 끝내는 시점에서 보면 100개 중에 95개는 속아 넘어가지 않을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보어나 목적어를 찾는 거예요. 얘는 어디에 있느냐? 동사 우측에 있는 거예요. 동사 우측에. 동사 우측에 있는 애가 형용사면 이유가 없어요. 얘는 무조건 보어예요. 형용사는 보어 자리에 밖에 올 수가 없어요. 명사를 수식할 때 빼고. 원래 명사 수식하는 게 형용사의 주 업무인데 어쩌다가 보어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사 오른쪽에 형용사가 왔다. 그럼 무조건 보어입니다. 그거는. 그런데 명사 우측에 동사 우측에 명사가 오면 걔가 목적어가 될 수도 있고 보어가 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은
목적어는 명사만 될 수 있어요. 주어처럼. 주어나 목적어는 무조건 명사만 될 수 있고, 보어는 형용사나 명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동사 우측에 명사가 오면 걔가 보어인지 목적어인지를 살펴봐야 된다. 그 다음에 이제 해석은 공식에 따라 하면 돼요. 공식에 따라서. 이 해석 공식을 계속 얘기를 할 거니까. 자, 다시 한번 얘기하면 여러 차례 얘기를 했지만 한 번 더 얘기를 하면 영어는 위치어이기 때문에 한글처럼 정황어가 아니라서 통밥으로 해석을 하면 절대로 안 된다. 공식에 따라서 해석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점. 자, 이제 동사, 주어, 보어나 목적어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문장을 가지고. 그는 공을 찾았다. 여기서 그는, 여기 한글은 이 는도 단어라고 그랬죠. 조사도 단어예요. 한글은. 그러니까 이 그는이라는 것이 명사 구인데 그 신경 쓰지 마세요. 일단. 그래서 그는이라고 하는 것이 명사죠. 우리가 명사는 대괄호 치기로 했죠. 그래서 그는이라는 것이 명사인데 공을 이렇게 끄트머리에 조사가 을이나 를로 붙으면 목적어가 된다고 그랬죠. 얘가 목적어가 되는 거고, 찾았다가 동사가 되죠. 자, 이거를 이제 영문으로 바뀌었을 때 어떻게 되는지는 다음 슬라이드에서 한번 볼 거예요. 이제 일단 그 다음 문장을 한번 보죠. 그는 주어죠. 잃어버린 공을 해서 잃어버린부터 공을까지가 목적어예요. 그런데 여기서 잃어버린이라고 하는 형용사가 공이라고 하는 명사를 이렇게 수식하면서 잃어버린 공을이라고 하는 명사 구가 생긴 거죠. 그리고 찾았다는 동사가 되겠죠. 자, 여기서 다시 한번 보세요. 이렇게 지금 문장에 새로운 요소들을 하나하나 추가하는 과정을 잘 보셔야 돼요. 그래야 나중에 뭐를 할 수 있다? 추적을 하는 것처럼, 지금처럼 이렇게 순서를 추적하는 것처럼 뼈대를 잡아낼 수 있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보죠. 그는 공을 찾았다라고 하는 이게 문장의 기본 핵심 언어들이죠. 그래서 얘가 삼형식 문장인데, 잃어버린이라는 것이 얘가 이렇게 끼어들면서 문장이 조금 더 복잡해졌어요. 그래도 이 잃어버리는 없애버리면 뭐만 남죠? 그는 공을 찾았다만 남죠. 뼈대만 딱 남는 거예요. 잃어버린을 없애버리면. 무슨 얘기인지 이해하셨죠? 그러니까 이 잃어버린이라고 하는 것은 뼈대와 관계없는 애라는 뜻이죠. 잃어버린이 없어도 문장이 똑같은 문장, 그러니까 뼈대가 되는 문장은 그대로 있으니까. 그는 공을 찾았다라는 뼈대가 되는 문장이 그냥 살아있단 말이에요. 잃어버린이라는 것을 없애도. 이렇게 잃어버린이라고 하는 형용사잖아요. 이게 수식어는 없어도 문장 구조에 영향을 안 줘요. 전혀. 지금 그 절차를 조금 쭉 보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과정을 쭉 진행을 하다 보면 이래서 얘가 뼈대가 되는 거고 얘는 빠져도 문장 구성에 전혀 문제가 없구나라고 하는 거를 이제 알게 돼요. 외우려고 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알게 돼 있어요. 자, 그 다음 세 번째 문장 보겠습니다. 그는 자, 보세요.
공을 찾았다. 똑같은 이렇게 뼈대가 있죠. 그는 공을 찾았다라는 뼈대가 그대로 있고, 여기에 잃어버렸던 공 해서 잃어버렸던이라고 하는 수식어가 들어오면서 문장이 복잡해졌었는데, 여기에 어제라고 하는 부사가 들어오면서 조금 더 복잡해졌어요. 그래서 이 어제라고 하는 부사가 들어오면서 이 잃어버렸던이라는 해석이 이렇게 바뀌었죠. 과거형으로. 두 번째 문장은 잃어버린이었는데 세 번째 문장에서 잃어버렸던이라고 어미가 지금 바뀌었잖아요. 이제 이런 식으로 무엇 때문에 이 부사들 때문에 일부 이제 바뀌지만, 어쨌든 기본적인 것은 어제라고 하는 부사가 하나 더 끼어들면서 세 번째 문장은 두 번째 문장보다 더 복잡해졌어요. 그런데 자, 잘 보세요. 이 첫 번째 문장에서 두 번째 문장이 사실은 복잡해졌죠. 그런데 이 문장이 복잡해졌다고 생각이 돼요? 복잡해졌다는 생각이 안 들죠? 네, 복잡해졌다는 생각을 전혀 못 해요. 근데 실제로는 복잡해졌잖아요. 왜 복잡해졌다고 생각을 못 할까요? 한국어라 그래요. 한국어라. 우리가 한국말은 자유자재로 구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는 공을 찾았다나 그는 잃어버린 공을 찾았다가 별로 복잡한 문장으로 바뀌었다는 생각을 못 해요. 그렇죠? 자, 이 어제라는 말이 또 들어갔잖아요. 끼어 들어갔잖아요. 그래도 이게 그렇게 복잡한 문장이라고 생각이 안 돼요. 그런데 만약에 이게 영어로 딱 바뀌면 얘기가 완전히 달라지는 거죠. 영어로 바뀌면. 자, 제가 무슨 얘기를 좀 하고 싶은지 이해되세요? 이렇게 뼈대를 찾을 줄 아는 눈을 가지고 있으면 영어라고 해서 복잡하게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셨어요? 자, 마지막 문장 한 번 더 보죠. 그는 어제 잃어버렸던 축구공을 찾았다. 여기 보세요. 그는 공을 찾았다라는 뼈대가 그대로 살아 있고, 여기에 어제 잃어버렸던 축구라는 말이 끼어 들어가면서 문장이 원래 뼈대만 있었던 문장의 요소가 2배로 늘었어요. 2배로 늘었는데도 이렇게 한글로 해놓으니까 우리가 별로 복잡한 생각이 안 들어요. 왜냐하면은 첫 번째 문장이나 이 마지막 문장이나 해석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기 때문에. 그런데 영어로 바꿔놓으면 뒤집어지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영어로 바뀌었을 때도 한글을 보는 것처럼 뼈대를 딱 잡아낼 수 있으면 헷갈리지 않을 수 있다는 얘기죠.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싶은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핵심, 이 문장의 핵심이 되는 그 공 찾다, 이 세 가지 문장 요소를 한번 보면, 그는 행위의 주체가 되는 문장의 주어 역할을 하는 거예요. 찾는 일을 누가 한 거예요? 그가 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어가 되는 거죠. 그리고 찾다는 행위가 되는 거죠. 그리고 공은 그 행위의 대상이 되는 거죠.
북한식으로 얘기하면 대상이 되는 거고 남한식으로 하면 목적이 되는 거고 같은 말이죠. 이제 이걸 영문으로 바꿔서 한번 보겠습니다. 영문으로 가기 전에 자동사와 타동사에 대한 얘기를 잠깐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목적어, 즉 우리가 을이나 를이라는 조사를 붙이는 목적어가 오면 그 동사는 무조건 타동사예요. 그리고 을이나 를이라는 조사가 붙는 명사가 없으면 무조건 자동사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동사가 자동사인지 타동사인지를 구분하기가, 그걸 외워서 구분하기는 너무 어려워요. 순수하게 자동사로만 쓰이는 단어는 5%가 안 돼요. 한 80 내지 90%가 타동사로 쓰이는 거고, 한 10% 정도 거기다 포함을 해서 자동사 및 타동사가 함께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 타동사로 쓰이는 동사는 전체 동사의 95%가 넘어요. 근데 여기서 이 끝 맨 뒤 문장을 한번, 하얀색으로 된 문장을 한번 보죠. 이 그 문장을 보면 문이 열렸다 이렇게 되면 이 오픈이라는 동사가 자동사가 되는데, 문을 열었다 그러면은 똑같은 오픈이에요. 오픈이라는 동사가 타동사가 돼요. 왜? 여기에 을이라는 조사가 붙었기 때문에. 을이라는 조사가 안 붙고 바로 주격조사가 붙었기 때문에 얘는 여기서 오픈은 자동사가 되는 거예요. 밑에 오픈은 타동사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해석이 을을 붙여서 할 수밖에 없느냐를 보고 타동사나 자동사냐를 구분한다. 계속해서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제 타동사를 구분하기 위해서 목적어, 그러니까 을이 있는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나는 영어 공부를, 목적어가 붙었기 때문에 이 실제는 영어에서는 공부를 했다가 동사죠. 스터디라고 하는 동사가 타동사가 된다라는 걸 알 수 있을 거고요. 그는 하모니카를 불었다니까 역시 타동사가 된다는 걸 알 수 있죠. 저녁 식사를 준비하셨기 때문에 역시 마찬가지로 prepare이 타동사가 된다. TV를 시청했기 때문에 watch TV 할 때 시청하다가 타동사가 된다는 걸 알 수 있고요. 창문을 고치셨다. 그렇기 때문에 repair이라고 하는 동사가 타동사로 쓰였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니까 끝에 을이나 르이 붙는 명사를 가지고 있으면 그 동사는 타동사다. 그렇지 않으면 자동사다. 이렇게 구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계속해서 한번 가보시겠습니다. 나는 집에 들어갔다. 나는 집에 들어갔다 해서 여기에 부사어가 붙었잖아요. 부사어가. 그러니까 들어갔다라고 하는 이 enter이라는 동사는 목적어를 취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죠. 예. 목적어를 취하지 않고 뭐처럼? VI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VI처럼. 예. 이게 특이한 케이스들이에요. 그러나 실제 이 집에는 우리가 뭐로? 목적어로 봅니다. 이렇게 특이한 케이스는 따로 정리를 해줄 거예요.
특이한 케이스는 그녀와 결혼했다. 그녀와 결혼했다. 역시 마찬가지로 그녀와가 목적어입니다. 이렇게 특이한 케이스는 정리를 따로 해줄 거니까 일단은 사례를 한번 살펴보고 가려고 하는 거예요. 아빠와 닮았다. 목적어예요. 그녀에게 말했다. tell 라고 하는 말. 울기 시작했다. 다 목적어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나중에 우리가 어떤 식으로 영작을 할 소지가 있느냐면 해석은 문제가 없어요. 해석은. 왜 그러냐면은 미국인이 이 엔터리라는 것이 목적어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해석할 때는 문제가 없는데 내가 영작할 때 문제가 생길 수 있죠. 어떻게? I enter to home 이렇게 할 수 있단 말이에요. to house 이렇게. 왜? 어디에 들어간다 라고 해서 거기다가 전치사 to를 집어넣을 수 있어요. 예, 그러면 안 된다. 근데 이렇게 특이한 케이스는 나중에 정리를 다 해드릴 거니까 일단 오늘은 보기만 하세요. 보기만. 그러니까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그녀와 결혼했다니까 married with her 이렇게 영작을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녀와 결혼했으니까 with를 쓰지 않는다. married her 하면 그녀와 결혼했다가 되는 거예요. 역시 닮았다도 resemble his father 이렇게 누구와 닮았다 로 해서 앞에 with라는 전치사를 쓰지 않는다. 말했다도 마찬가지예요. tell him 그럼 그에게 말을 했다. 울기 시작했다. 역시 마찬가지로 cry 뭐 큰 소리로 울었다. 계속해서 가보겠습니다. he 그는 여기 이제 대괄호를 해줘야 되죠. 주어로 found 동사죠. 해서 양쪽을 슬래시로 묶고 V 표시해주고 그 다음에 어보가 이렇게 명사가 되면서 목적어가 되고 어는 다시 형용사니까 형용사 표시해서 보는 이렇게 명사니까 명사 표시 대괄호 해주고 어는 중괄호로 해주고 어가 보를 이렇게 꾸며주고 있다. 이렇게 이제 분석을 하시게 되는 거죠. 해서 이 found는 find의 과거형이죠. find, found 이렇게 바뀌죠. 근데 실제 이 found는 뭐에 뒤에 있는 보를 목적어로 취하기 때문에 타동사가 된다. he 역시 대괄호로 치고 주어 표시해주고 found 양쪽에 슬래시하고 V 표시해주고 for 명사 구로 목적어 표시해주고 어에다가 중괄호 보에다가 대괄호해서 수식 화살표 쳐주고 그 다음에 자 보세요. been lost 얘는 수동태죠. 수동태. 이게
비동사에다가 PP 구조니까 수동태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죠? 잃어버렸던 해서 뒤에서 이렇게 꾸며주고 있는 거예요. 보호를 해서 어떻게 보 빈 로스트가 전체가 명사 구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구조 분석을 할 때는 최소 단위까지 다 하셔야 돼요. 일일이 중첩해서 이 diff가 우리가 요 한 최종 요걸 diff라고 할 때 diff가 2단계, 3단계, 4단계, 5단계 쭉 들어갈 수 있어요. 근데 그래도 그렇게 해주세요. 나중에 익숙해지면 이렇게까지 갈 필요 없죠. 크게만 하면 되는데 처음에 연습할 때는 단어 하나당 다 구조 분석을 해야 돼요. 단어 하나당. 자,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he, 그는 대괄호 치고 s, found, 동사 양쪽에 슬래시하고 보부터 저 끄트머리 yesterday까지가 명사 구예요. 해서 얘가 목적어가 되죠. 이 보가 중심어죠. 이렇게 보가. 그리고 어가 형용사로 보를 꾸며주고, 그리고 위치부터 시작해서 yesterday까지가 얘가 형용사 절이에요. 아직 형용사 절인지 몰라도 상관없어요. 얘가 뒤에서 이렇게 보를 꾸며주는 거예요. 근데 이 위치가 이 보하고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얘 위치가 주어고 이 보가 빈 로스트 잃어버려졌던, 언제 잃어버렸냐면 yesterday 어제, 이 부사예요. 부사, 명사가 아닙니다. 어제 잃어버려졌던 그 공을 찾았어요. 이렇게 되는 거죠. 자, 마지막 문장 한번 보시겠습니다. he, 그는 대괄호 치고 s, found, 양쪽에 슬래시 치고 v, 그 다음에 soccer, 어가 형용사로 볼을 꾸며주고, soccer가 실제는 명사죠. 이 명사인데 명사가 이렇게 붙으면서 앞에 있는 명사가 뒤에 있는 명사를 꾸며주는 것처럼 보여지죠. 해서 어쨌든 soccer보다는 보가 더 중심어기 때문에 보까지가 기본 중심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he found a soccer ball 하고 위치가 뒤에서 볼을 다시 꾸며주고 있죠. 위치 빈 로스트 잃어버려졌던, 언제 yesterday 어제 그 공, 이렇게 가는 거죠. 그러면 자, 다 지우고 자,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맨 처음에 뭐를 보라고 그랬죠? 맨 처음에 동사를 찾으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found를 먼저 찾는 거예요. 맨 처음에 found. 그리고 얘를 B로 표시를 해주고, 그 왼쪽에 명사가 왔으니까 얘는 주어가 되고, 오른쪽에 명사 구가 왔으니까 얘는 목적어가 되고,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 보가 명사 구인데 그 안에 중심어가 되는 보가 대괄호 쳐주고 어를 중괄호 치고 보를 꾸며주는 화살표 치고, 이렇게 가는 거죠. 두 번째 문장 한번 보겠습니다. found,
잡아서 양쪽 슬래시하고 V, 그 다음에 시 왼쪽에 명사니까 주어, 보 빈 로스트 오른쪽에 명사 구가 목적어가 되고, 중심어 보가 빈 로스트라는 형용사에 의해서 뒤에서 꾸밈을 하고 어라고 하는 관형사가 앞에서 이렇게 또 보를 꾸며주는 이런 구조가 된다. 그러니까 실제 자, 두 번째 문장 다시 보세요. He found 이 보, 이 중심어가 보기 때문에 이 구조는 계속 변함없이 가지고 가는 거예요. 세 번째 문장 한번 보시겠습니다. found 동사, he 왼쪽에 명사니까 주어, 보 which been lost yesterday 해서 명사 구니까 얘가 목적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자 보세요. 보가 중심어로 일단 대괄호를 쳐주고 어가 중괄호 치면서 형용사가 보를 뒤에 있는 보를 꾸며주고, 그 다음에 위치가 형용사로 앞에 있는 보를 꾸며주고, 일단 이렇게 됐어요. 우선 이렇게 해서 일단은 1차 작업이 끝나고 나서 이 위치가 문장이잖아요. 위치가. 그러니까 지금 이게 문장인지 몰라도 상관없어요. 뭐를 지금 보려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크게 he found 이 끄트머리 전체가 명사구, 이걸 지금 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위치가 문장이니까 얘를 다시 구조 분석을 해줘야죠. 다시. 그래서 이 구조 분석을 다시 하면 어떻게 되냐면 빈 로스트 이렇게 슬래시를 치는 거예요. 왜? 빈도 동사고 로스트도 동사니까 동사 묶음을 다 처음부터 끝까지를 슬래시를 쳐주는 거예요. 이 빈은 무슨 역할? 비동사 역할을 하고, 끄트머리 로스트는 과거분사 PP 역할을 하면서 수동태를 만들어주는 거예요. 수동태를 만들어줬고, 그 다음에 요 위치가 어떤 상태? 주어 상태죠. 요 위치가. 그래서 이 위치가 실제로는 이렇게 대괄호를 치면서 얘가 주어, 그리고 빈 로스트가 동사 서술어, yesterday가 부사, 이렇게 되는 거죠. 해서 자 보세요. s가 여기도 나왔고 이 he라는 데도 s가 붙었고 여기 위치에도 s가 이렇게 붙었죠. 왜 그래요? 이 s 앞에 he는 전체 문장의 주어예요. 우리가 주절이라고 하는 거예요. 주절. 그리고 요 위치에 붙은 s는 종속절의 주어를 나타낸다. 자, 계속해서 마지막 문장 보시겠습니다. he 앞에 그 다음에 뒤에 있는 동사가 found가 지금 잡혔죠. 그리고 좌측에 he가 주어, 그리고 circle which been lost yesterday 해서 여기까지가 명사구로 뭐가 목적어가 된다. 그리고 보가 중심어로 명사, 그 앞에 사커가 사실상 명사면서 형용사적 역할을 하면서 사컬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어는 관사가 형용사 역할을 하니까 역시 보를 꾸며주죠. 이렇게.
그래서 사컬은 볼을 꾸며주는 구조로 보셔도 되고 사컬 볼을 명사로 보셔도 돼요. 명사가 붙을 때는 앞에 있는 명사가 뒤에 있는 명사를 수식해 주는 것처럼 보셔도 돼요. 그리고 명사가 붙어서 명사구가 돼도 그냥 명사가 돼요. 그러니까 사컬 보 이 자체를 명사로 보셔도 된다. 그리고 다시 위치에서 yesterday까지가 형용사절로 보를 이렇게 꾸며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위치를 다시 분석을 하면 위치가 주어 역할을 하고 been lost가 서술어 역할이 되고 yesterday가 부사 역할이 되죠. 이렇게 되면서 이제 문장 구조 분석이 이제 마무리 되는 거죠. 이제 이렇게 구조 분석을 하면 맨 마지막 문장만 보세요. he라는 게 나오고 found라는 게 나오고 여기 보라는 것이 나오면서 딱 삼형식 문장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는 공을 찾았다가 뼈대가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 공에 대한 수식어를 보면 하나의 축구공, 어제 잃어버렸던, 이렇게 되는 거죠. 그게 이 공에 다 걸리는 거예요. 공에. 근데 실제 이제 지금 현재 이 예문을 주어 he와 서술어 found를 고정시켜 놨기 때문에 이렇게 뒤만 목적어만 지금 복잡해진 거지, 이런 복잡한 일이 어디에서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주어에서도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똑같이. 그러면은 동사가 어디에서 동사가 출현할 수 있죠? 이 명사 안에서 동사가 출현할 수 있죠. 그리고 여기에 본 동사 found라는 본 동사가 있고, 그 다음에 목적어에서 또 이 been lost라는 동사가 또 나오죠. 그러니까 이제 멘붕이 오죠. 사실은 동사가 이 found만 동사거든요. found만. 그런데 이 he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위치 이것처럼 이제 목적어처럼 여기도 지금 문장이 올 수 있잖아요. 주어 자리에도. 거기에 있는 동사가 주절의 동사인지, 이 found가 주절의 동사인지, 이 been lost가 주절의 동사인지를 모르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재수 좋으면 맞고 재수 나쁘면 틀리는데, 문제는 재수 나빠서 틀릴 확률이 99.9%가 된다는 게 문제예요. 이게 통밥으로 안 돼요, 해석이. 제 말이 거짓말인지 그냥 모르는 문장 하나 놓고 영어 사전 찾아가면서 해보세요. 그게 절대로 해석이 원활하게 되지 않아요. 이 뼈대를 찾는 눈이 없으면. 그런데 이 뼈대를 찾는 눈이 생기면 해석을 잘못하진 않아요. 잘못하지는, 원활하게 하지는 못할지언정 잘못하진 않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실제 정작 큰 문제는 뭐냐면은, 예를 들어서 인터넷이라든지 신문이라든지 이런 데는 순서가 바뀌고, 단어의 순서가 원래는 이렇게 주어, 동사, 목적어 이런 식으로 와야 되는데 순서가 막 바뀌고, 또 뭐가 생략. 말을 할 때 우리가 말을 전체를 다 하는 게 아니잖아요. 전체를 다 하는 게 아니고 문맥에 따라서 생략해도 되는 말은 다 생략하잖아요. 우리가 말을 할 때는.
예를 들어서 밥 먹었어? 이러면 아침 먹었는지 점심 먹었는지 저녁 먹었는지를 어떻게 알아요? 그런데 해가 중천에 떠 있을 때는 아무 소리 않고 그냥 밥 먹었어 해도 점심 먹었냐 소리로 다 알아들어요. 자, 계속해서 V3 문장 한번 보시겠습니다. 여기는 V3 문장만 온 거예요. 나는 studied 공부했다 English를. 근데 여기 일단 studied를 동사로 잡고 그다음에 I를 명사로 잡고 English를 명사로 잡아서 SVO 구조로 삼형식 구조로 봤어요. 이게 study가 V3라는 거를 이제 알아차렸죠. 자, 그 다음에 he played a harmonica 라는 이제 문장이 나왔을 때 played 잡아서 B로 잡고 왼쪽에 he는 주어, 오른쪽에 harmonica는 목적어 이렇게 잡고 그 다음에 어를 중가로 쳐주고 하모니카를 대가로 쳐줘서 화살표 쳐주고 그 다음에 mom prepared supper 할 때 prepared를 잡아서 서술어 잡아놓고 mom을 대괄호로 S 쳐주고 supper 역시 대괄호로 명사니까 목적어 처리를 해준다. 저녁을 준비하셨다. 근데 실제 이게 이제 뭐 나중에 이거 얘기를 하겠지만 그냥 참고로 지금은 다음 주나 그 다음 주까지는 지금 오리엔테이션에 가깝기 때문에 전반적인 거를 보는 셈치고 그냥 보세요. 이해 못하고 넘어가도 상관없습니다. 우리가 이걸 한글로 번역할 때는 나중에는 어떻게 저녁을 준비했다 이렇게 해석을 안 하고 저녁을 했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어요. 저녁 만들었다라는 말이 하나의 동사처럼 해석할 수 있어요. 그걸 우리가 콜로케이트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걸 우리가 패턴 분석에서 보는 거예요. 한글은 패턴이 이런 식으로 해석되는구나. 목적어처럼 취급이 안 되고 prepared supper 이거 자체가 하나의 동사처럼 한국말로는 해석되는구나. 저녁 준비했다 이렇게 my younger sister 이거 자체가 이제 watched에서 서술어 잡고 my younger sister이 주어가 되고 TV가 목적어가 이렇게 되죠. 다시 my younger sister은 my가 중괄호로 younger 역시 중괄호로 sister 대괄호로 하고 my sister younger sister에서 형용사가 sister를 두 개가 다 화살표를 보내는 구조가 되죠. 해서 my younger sister이 주어가 되는 거죠. 명사 구. 맨 마지막 문장 보시면 mend 수리했다라는 거죠. 해서 양쪽에 슬래시 잡아서 서술어 잡아주고 오른쪽에 my grandpa 해서 주어 명사구로 주어 뒤에 the window 역시 명사구로 목적어가 되고 my 소유격은 형용사죠. grandpa는 명사 대괄호 쳐주고 my가 grandpa를
수식해주는 화살표를 잡아주고요. 더 관사 형용사죠. 윈도우 명사니까 대괄호 쳐주고 중괄호 친 더가 대괄호 친 윈도우에 화살표를 보내주죠. 해서 주어는 고쳤다 목적어를 이렇게 해석을 하죠. 자, 이제 마지막으로 삼형식 문장 같지 않은 단어들 사례를 몇 개 살펴보겠습니다. entered 들어가다. 이게 한글 패턴은 부사어를 잡죠. 왜? 엔터리라고 하는 것이 어떤 장소라든지 이런 거를 파트너로 잡는 말이기 때문에 한글에서는 부사어를 잡는단 말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셨죠? 어디에 들어가다 이런 장소하고 관련된 거니까 장소는 부사잖아요. 부사어를 파트너로 잡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글에서는 패턴이 어떤 패턴이 나와요? 들어가다라는 동사 다음에는 부사어 패턴이 나와요. 그러니까 한글처럼 우리가 영작을 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요 앞에 더 하우스 앞에 to를 자꾸 붙인다고. 그죠?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셨죠? 들어가다 라는 말은 한글 문장에서는 패턴이 부사어를 뒤에서 잡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다 to를 자꾸 붙이려고 한다고. 근데 to를 붙이면 안 된다. 왜? entered 자체가 목적어를 취하는 타동사이기 때문에. 그래서 I는 왼쪽에 있으니까 주어, 그리고 더 하우스는 명사구로 목적어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더가 중가로 치고 하우스가 대가로 치고 중가로 친 더가 대가로 친 하우스를 수식해주는 구조를 갖는다. married 마찬가지예요. 여기다 with가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married 이 자체가 목적어로 뭐를 취한다? 뒤에 있는 her를 목적어로 취하는 거예요. 그래서 I 나는 왼쪽에 있으니까 동사 왼쪽에 있으니까 주어가 되죠. 그래서 주어는 목적어와 결혼하다. resemble 닮다. 역시 마찬가지로 오른쪽에 있는 이 명사를 목적어로 취해요. 그래도 resemble은 그나마 이걸 을로 해도 해석이 되죠. 닮았다는, 누구를 닮았다 이렇게. 그나마. 네, 왼쪽에 he는 주어가 되고 오른쪽에 his father은 목적어가 되죠. his가 소유격이니까 중괄호 쳐서 형용사가 되고 뒤에 father이라고 하는 대괄호의 명사를 수식해주는 구조를 갖는다. said, say의 과거형이죠. say, said 이렇게 되니까 동사가 되고 왼쪽에 명사는 주어, 오른쪽에 명사는 목적어. 그녀에게 말했다가 아니고 그녀를 말했다 이렇게 번역을 해야 되는데 에게라고 말해도 지장이 없다. began 시작하다. 그리고 왼쪽에 he가 있으니까 주어가 되고 to cry는 이거는 이제
사실은 얘를 부사로 해석해도 문제는 없어요. 부사로 해석해도. 근데 지금 이제 우리는 이거를 목적어로 보고 우는 것을 시작하다 이렇게 볼 거예요. 우는 것을 시작하다. 근데 실제 우리는 우리 한글 패턴은 어떻게 나와요? 울기 시작하다 이렇게 해석하잖아요. 울기 시작하다.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셨죠? 그래서 한글 패턴과 영어 패턴이 달라지는 말은 알고 있어야죠. 빈번히 일어나는 일들은 알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맨 밑에 문장은 지금 복합 문장인데 한번 보시죠. I entered. 일단은 엔터를 잡아주고요. V로. 앞에 I가 있으니까 이건 명사로 주어. 뒤에 더 하우스가 있으니까 얘는 목적어. 이렇게 잡았어요. 일단. 그 다음에 애프터리 뭐다? 접속사예요. 얘가 전치사가 아니고. 왜 접속사냐? 아직은 얘가 접속사인지 이거 신경 안 써도 돼요. 지금 이 오버뷰 하고 지금 넘어가는 거니까 체크 안 하셔도 돼요. 지금은 보고 이런 구조들이 나올 수 있구나를 보면 되는 거예요. 애프터리 전치사 아니고 왜 접속사냐? 이 뒤에 문장이 나왔기 때문에. 이 뒤에 문장이 나왔잖아요. 이게 문장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죠? had married가 동사고 왼쪽에 I가 명사가 나왔고 오른쪽에 her이 명사가 나왔으니까 삼형식 구조가 딱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 애프터리 접속사가 되는 거죠. 뒤에 문장이 나왔기 때문에. 그래서 이 애프터는 이 뒤 문장 S가 O를 V하다. 한 후에 이렇게 되는 거죠. 결혼을 한 후에 신랑이 신부를 안고 문지방을 건너는 게 풍습이잖아요. 서양에. 그 얘기를 한 거예요. 지금. 결혼식을 마치고 신부를 안고 방으로 들어갔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예. 그렇게 해서 자, 다시 한번 얘기하면 이 바이블로라고 하는 거는 이게 그 영어 문화 또는 문학이 그리스 로마 신화하고 성경을 메인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성경에 대한 거를 기독교 냄새를 거의 다 걷어내고 100% 걷어낸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은 이해를 돕기 위한 부분들이 설명 일부 들어가 있지만 거의 기독교 냄새를 싹 걷어내고 문학적인 측면으로만 해석한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 신경 쓰지 마시고 틈날 때마다 보시고요. 그 다음에 비복화 시리즈는 영문이 나왔을 때 한글로 번역하는 구조고 K복화 시리즈는 한글이 나왔을 때 영문으로 번역하는 구조예요. 이게 왜 필요하냐면 그 영어 단어가 어떤 환경에서 쓰이는지를 K복화를 통해서 볼 수 있는 거예요. 이 단어가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구나. 예를 들어서 우리가 그 옛날에 2D, 2G폰은 폴더블이 많았죠. 그 뚜껑이 이렇게 덮이는. 그걸 우리가 포드라고 하잖아요. 접는다라는 뜻이에요. 포드. 접는다라는 뜻인데 우리가 한글로 그 사람 사업 접었대 이렇게 얘기하죠. 포드 접었대. 그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그 사람 사업을 접었대 라는 말은 사업을
포기했다는 뜻이죠. 근데 이렇게 포드해도 사업을 끝냈다라는 말이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 패턴이 이 말이 이 포드라는 말이 원래는 손수건을 이렇게 접다 그런 의미잖아요. 그런데 우리나라 말이 접다가 그만두다라는 의미를 가진 것처럼 포드라는 것이 영어에서도 그만두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패턴을 볼 줄 알면 해석을 하거나 특히 영작을 할 때 잘못 할 확률이 확 줄어든다는 얘기예요. 그 부분을 이제 보시라는 거고요. 예, 이렇게 해서 일단 오늘 기본적인 코스는 마무리하고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